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나가면 좋을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살펴보셨듯이 그동안 참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논란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토크 올인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을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의 저출산 정책들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이번 7월에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심 끝에 첫 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예, 우선 그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른바 7호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틀은 이제 지금까지 출산 장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뭐 아이를 낳아라 내지 낳아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그냥 환경을 이렇게 만들도록 국가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출산은 선택으로 하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좀 읍소한다 그럴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간접적인 설득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큰 흐름 자체는. 네. 그 이제 세세한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뭐 아버지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들과 조금 차별화된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삶의 질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다는 그 자체, 이거는 굉장히 큰 그 변화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 3차 기본 계획이 그대로 시행 중인데 그 자체가 3차 기본 계획 그 정책 목표에 보면은 2020년에 1.5 달성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그 국민들 내지는 출산 주체로 여성들이 기분 나빠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내가 애 낳는 자판기 기도 아닌데 이거 툭 이제 집어넣으면은 뭐 내가 애 낳느냐, 자원을 투입하면은 애 낳느냐, 이제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 선언을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는 있죠. 출산율을 뭐 1.5명이다 뭐 이렇게 수치로 명시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 여성분들이 야 감시봐 나는 지금 수치 밑으로 했으니까 비애국자냐 뭐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고 강압을 받는 느낌이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수치를 뺀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우선 정 교수님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동안 많이 연구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이게 대책은 뭐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뭐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이번에 나온 건 기본계획 수정은 기본계획이 새로 시작된 건 아니죠? 기본계획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뭐 보완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은 아직 그대로 3차 기본계획 유효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을쯤에나 빠르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개별 대책들 중에 몇 개를 모아서 발표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몇 개를 강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대책들을 일단 좀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다. 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발표된 7월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좀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좀 그 2% 모자란다.
내지는 뭐 많이 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상당히? 보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이제 98%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니?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연말부터 작년 말부터 대통령이 위원회 방문하시면서부터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뭔가 그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도 패러다임 전환은 그 천명을 했는데 명시를 했는데 대책 자체는 패러다임 전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분석이었었죠. 황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글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여성들이 내가 출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본인이 저출산의 기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미안함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정부 정책에서 좀 녹여내고자 했다.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나 앞서 정 교수님께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은 없다는 게 큰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큰 틀의 외연의 모양새는 삶의 질이라고 해서 좀 폼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거나 정부가 어디에 어느 정책에 방점을 두어서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과 정부가 내세우는 저출산 정책의 아젠다가 서로 악위가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같이 아동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삶의 질 개선한다고 그랬으니까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산을 하면 출산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질이 좀 나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 정책의 내용을 들여봤는데 사실상 그런 측면의 삶의 질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정책 지향점은 명시가 됐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수단들을 보면은 그거하고 뭐 어떻게 직접 연결이 닿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운 건 아주 단순한 논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 저출산을 유발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많이 할 때 많은 출산 가임 여성들이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혹은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삶의 질이 위협당할까 봐 사람들이 저출산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결혼도 기피하는 게 아닐까.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최소 수준으로만 출산하려고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정부가 해석을 해서 자녀와 함께 그리고 출산하는 이 과정들이 삶의 질을 나쁘게 하거나 혹은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조금 인식을 바꿔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측면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아젠다를 내세운 것 같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내용은 그런 그 아젠다하고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정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 정부 이 업무에서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뭐 지금 3차라 그러면 한 10년 앞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한번 좀 복기를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10년까지가 1차고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2차고 지금 16년부터 3차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또는 뭐 3차 초입까지 우선 정재훈 교수님께서 큰 흐름을 정책 목표 중심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그 관점에서 좀 흐름을 좀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도 만들고 대통령식 속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경은 보면 2001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1980년대 중반부터 대체 출산율 2.1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는 가족 계획의 성과로 샴페인을 터뜨리죠 한마디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특히 우리가 이제 97년 IMF 쇼크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2001년에 출산율이 1.3이 되는 거죠. 뭐 반올림에서 1.3이 되는 건데 결국 1.3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1.3이고, 예. 근데 그런 충격들. 근데 또 2005년도에는 1.08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었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저출산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다 고령화는 그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은 맞물리는 관계고, 그래서 정책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사실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한 1년 정도 시행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그 새 정권이 들어서서는 고령화 쪽이 좀 이렇게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1, 2차에서 그 저출산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의 흐름은 워낙 잘 안 되어 있는 보육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그 확대 였었는데, 1차에서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치중했다고 한다면, 2차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깔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공통적이라고 한다면 보육 인프라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국공립 미진하다라는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문제는 질의 문제가 그렇죠. 남아 있는. 근데 3차로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이후에 3차에 와서는 그런 그 기혼 부부들, 그러니까 이제 이왕 결혼한 부부들의 부담을 그렇게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1, 2차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니까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고 못 낳는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주거 고용 쪽으로, 지원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뀌죠. 그래서 3차에서는 그 예산이 확 증가하는 게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지원 쪽으로 예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 2차에서는 특별한 그 어떤 특징의 어떤 차이가 없다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이시죠? 아니죠. 연속선상에 그래서 있다, 이제 이 1, 2, 말씀이신 3차를 놓고 크게 두 분류를 하자면은 1, 2차는 보육 인프라 중심, 기혼 부부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 가족들 중심 지원. 그다음에 3차는 이제 미혼 내지는 비혼 청년 세대 대상 일자리 주거 중심, 주거 지원 중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또 1차와 2차를 분류를 하자면 1차는 보육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2차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약간 예산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2004년도 출산율을 합계 출산율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이제 정책을 모아서 나아가게 하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실태조사 연구를 해보면요, 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도 누가 키워줄 곳이 없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터졌죠. 그래서 정부는 그 당시에 믿고 맡길 곳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실태조사의 결과들이 1, 2순위가 아주 지속적으로 지배적이었던 결과가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양육 비용이 부담된다. 이것 때문에 아기를 못 낳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차와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보육에 방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펴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정부가 조금 그 당시에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저출산의 파고를 넘기 위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는데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연구의 원인 진단이 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내에서의 논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1,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났는데 보육에 투입되었던 재정 비용이 저출산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2차 정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저출산의 진단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육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도 그 전까지는 보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많아지면 저출산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의견도 제기하고 제안도 했는데, 이제 슬슬 2차 말부터 좀 빼기 시작합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돼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보육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출산 제고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방점을 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지방정부들도. 네, 그 당시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정책의 방점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저출산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광역시도에서 공급하는 주거의 그 공급 방식을 청년 세대가 쉽게 그 주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인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서 저출산 재고 정책을 피게 되죠.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이 공통점이 이제 정책 목표에 보면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1차 기본계획에서 2차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1차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를 해요. 출산 주체로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 과제에 있어요. 실천 여부는 관두고라도. 근데 2차에서는 아예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3차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고려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위기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성차별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가족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3차 기본계획에서 어떤 이런 요소들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차례대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파트 2로 넘어가서 이제 이 지금까지 대책들이 어떤 점에서 성과가 좀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는지 조금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